차인표 장편 소설 오늘 예보. 태양이 뜨고 생방송이 시작된다. 굿모닝 애청자 여러분의 하루를 정확하게 예보해드리는 DJ 데블의 하루 예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또 날이 밝았습니다. 태양이 같은 자리에 어김없이 떠올랐으니까요. 여러분들은 태양하면 무엇이 연상되나요? 희망, 정열, 열기, 헬륨, 비타민 D, 선템, 뭐 대충 이런 것들이겠죠. 물론 애청자 여러분들은 저 태양이 죽음을 부른다고 느끼지는 못할 거예요. 자기 수명이 하루 더 줄어들었다는 걸 자각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렇죠. 일산에 사는 김미래 주부니 호수공원을 빠르게 걸으니까 활기찬 것 같죠. 묵직했던 아랫배 살이 빠지면서 새록새록 젊어지는 것 같죠. 뱃살 빼실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분 이미 바람났어요. 청담공원에서 소나무에 등치기 하고 있는 정하원 할머니도 그랬죠. 컨디션이 좋은 것 같죠? 영원히 살 것 같죠? 뼈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사실까지 잊혀지죠? 희망으로 가득 찬 하루가 시작된 것 같죠? 내 편한 대로 생각하세요. 그러나 진리는 하나입니다. 저 태양이 떠올랐기 때문에 여러분은 죽음의 하루 더 가까워진 거예요. 축하드려요. 특히 오늘 죽음의 문턱에 도착한 여러분들 더욱 축하드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하루를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DJ 데블의 하루예요. 출발합니다. 먼저 해남에 사시는 박나하고 어부님은 오늘부로 78세가 되셨죠. 매번 잘못 낚았죠. 오늘도 혹시나 하고 갔다가 역시나 못 낚으실 거예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유엔 빌리지에 사는 이태원 씨. 어제 페라리 사셨죠? 축하드리고요. 30분 후에 사고 나겠네요. 이른 아침에 압구정동에서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아저씨를 페라리로 들이받겠어요. 음주운전이네요. 잘 처리하시고요. 다음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등 북한 땅 저녁에서 굶어 죽어갈 북한 동포 여러분. 배고픈 태양이 또 떠올랐죠. 오늘도 어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또 배고플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을 테니 헛된 기대는 마시고요. 에티오피아의 네키타님과 방글라데시에 사는 몬뚜님, 여러분에게 또다시 배고프고 목마른 하루가 시작됐죠. 오늘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배고픈 거랑 목마른 거랑 어떤 게 더 견디기 힘든지 시험해보는 유익한 하루가 되길 바랄게요. 다음 생에는 차라리 낙타로 태어나세요. 적어도 목은 마르지 않을 테니까요. 또 누구의 오늘을 예보해 드릴까요? 맞다, 삼총사가 있었죠. 하루가 무지하게 꼬여버린 이 세 명 당연히 예보해 드려야죠. 먼저 나고단 씨, 오늘 드디어 죽는 날이죠. 자살하신다고요? 축하드려요. 자살 꼭 성공하시고요. 어서 오세요. 만나면 무지하게 반가울 거예요. 박대수 씨는 따님이 많이 아프죠. 골수를 이식해야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기증자가 안 나타나죠.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도 안 나타날 거예요. 저는 박대수 씨보다 따님을 먼저 만나겠군요. 반가. 그리고 이보철 씨, 오늘도 살아보겠다고 무지하게 달리겠네요. 그만 달리세요. 아무리 달려도 당신의 인생은 원위치 됩니다. 위에 세 사람은 오늘 하루를 마지막으로 인생이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은 그동안 살아온 하루하루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보면 과거가 보이고 미래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네, 아니라고요. 이 세 명이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서 미래에는 행복해질 거라고요. 휴식은 할지언정 중단을 하지 않을 거라고요. 두렵기도 하겠지만 재미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요. 천만에요. 이들의 오늘은 저 DJ 데블이 예고해드린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절망의 끝을 향해 달려갈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지 두고 보자고요. 그렇죠. 한번 보죠. 여기 세 사람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죽어야 사는 남자. 인간수명 연장연구소,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난 프랑스 국적의 생명공학자 앙드레 쥐거 박사가 설립한 인간수명 연장연구소를 찾아갔다. 아래 위로 온통 하얀색 옷을 입은 거구의 앙드레 쥐거 박사가 커다란 책상 위에 앉아 내 차트를 검토하고 있었다. 나고단 씨, 쥐거 박사가 나를 위아래로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이름을 확인한다. 네, 희망수명을 96세로 적었네요. 네. 만약 검사 결과 본인의 실제 수명이 96세보다 적게 나올 경우 수명을 96세까지 연장하겠다는 뜻인가요? 네. 왜요? 왜요라뇨? 왜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 수명보다 더 살려 하냐고요. 그거야 인간이 오래 살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살고 싶다는데 다른 설명이 필요한가요? 전 그러시다며 앙드레 주거 박사는 나를 MRI 기계같이 생긴 원통의 모양의 검사기 속에 눕힌 뒤 내 몸과 뇌를 샅샅이 훑어가며 검사했다. 나무로 치면 나이테를 확인하듯 층층이 스캔되어진 내 신체의 단면이 출력되었고 이 자료를 토대로 앙드레 주거 박사는 나의 실제 수명을 계산해내었다. 나고다시 올해로만 46세라고 했죠. 네, 사실 어제로 46세가 되었죠. 어제가 제 생일이었거든요. 왜요? 제 실제 수명이 연장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길게 나왔나요? 나고다시의 실제 수명은 24,179,0410분 시간으로 확인하면
42,984시간은 관측되었습니다. 그게 몇 살까지 살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일수로 계산하면 16,790일, 이 값을 365로 나누면 46년하고 하루를 더 살 수 있다고 나오는군요. 46년하고 하루요? 그럼 어제가 46번째 생일이었으니까 오늘인데 오늘까지가 내 한계 수명이란 말입니까? 오늘이 이 세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란 말이에요. 나고다 씨 출생 시각을 기점으로 계산했을 때 만약 옛 기록이 정확하다면 분으로 환산해서 남은 시간은 20분입니다. 어이가 없다. 내가 고작 46세 그것도 앞으로 20분 후에 죽을 운명이라니. 저기요 박사님 수명 좀 빨리 연장시켜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20분 남았다는 안드레 주고 박사의 말에 화들짝 놀란 나는 박사를 재촉했다. 박사는 책상 서랍에서 식당 메뉴판처럼 생긴 패널을 하나 꺼냈다. 그것은 메뉴라기보다는 일종의 가격표였다. 2년 순정 연장 시 2억 5천만 원, 2인 이상 동시 주문 시 5천만 원 할인, 5년 수명 연장 시 6억 원, 10년 수명 연장 시 10억 원. 나고난 씨의 경우 96세까지 수명 연장을 하려면 자신의 원래 수명보다 50년을 더 연장해야 하니까 50억 원이 들겠군요. 지불은 뭘로 하시겠어요? 비자, 마스터, 현금을 할 경우 10% 빼드릴게요. 제가 지금 당장 수중에 돈이 없는데 나중에 드리면 안 될까요? 하얀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이 째깍째깍 쉬지 않고 움직인다. 앙드레 주고 박사가 피식 웃으며 대답한다. 그러니까 현금 말고 카드로 결제하라고요. 신용카드로. 제가 신용불량자라서 카드가 없어요. 대신 앞으로 일해서 갚을 테니까 일단 먼저 좀 살려주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저기요 50년까지도 필요 없고 한 5년만 더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째깍째깍 앙드레 주고 박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나고단 씨 돈 없어요? 네,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요. 제가 사실 가난한 노숙자거든요. 가난한데 왜 더 살려고 그래요? 네? 박사님이 제 수명이 20분밖에 안 남았다고 하시니까 그렇죠. 일단 급한 불을 꺼놓고 봐야죠. 박사님 5년이 힘들면 1년이라도 더 살게 해주세요. 네? 정말 이래서 갚을게요. 째깍째깍 초침이 오늘 10번 돌았다. 이제 10분 남았다. 됐어요. 다음 환자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제 나가주세요. 박사는 더 이상 나와 눈도 마주치기를 거부한 채 다음 환자의 차트를 펼쳐 읽기 시작한다. 선생님 그럼 반년만 아니 그게 어려면 한 달만이라도 더 살게 해주세요. 박사는 대답이 없다. 선생님 일주일만 더 살게 해주세요. 네, 딱 일주일만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세요. 역시 대답이 없다. 이제 5분 남았다. 선생님 그럼 내일 모레까지만이라도 아니 내일까지만이라도요. 유서 쓸 시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시간 가잖아요. 제발 살려주세요. 박사는 미동도 없이 다른 환자의 차트를 읽어 내려갔다. 박사가 말한 20분이 다 되어간다. 나는 급한 마음에 호주머니를 뒤졌다. 500원짜리 동전 한 잎이 만져졌다. 어제 저녁에 신도림역에서 한 초등학생이 내게 낸 바구니에 떨궈준 동전이다. 박사님, 그럼 500원어치만이라도 더 살게 해주세요. 500원짜리 동전을 박사의 책상에 던지듯 내려놓자 앙디를 주고 박사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수명 연장은 분당 475원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면 1분 더 연장해 드릴 수 있겠네요. 1층으로 내려가서 수납창고에 돈부터 내고 오세요. 맙소사 시간이 없잖아요. 수납창고까지 내려갈 시간이 없다고요. 그냥 좀 살려달라고요. 나는 절규했다. 피치 못할 사정. 오늘은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일을 실행에 옮기는 날이다. 그런데 너무 일찍 깼다. 새까지 새기 전에 하나의 셔터를 눌러버린 성급한 사진사처럼 쉬는 내 생의 마지막 날을 너무도 빨리 밝혀버렸다. 잠에서 깨어보니 새벽 4시 반. 꿈에서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목구멍이 쓰라리다. 갑자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막 지은 흰쌀밥에 파김치 한 조각을 얹어 먹고 싶어서 이궁리 저궁리 하다가 용산의 바퍼로 향했다. 내가 바퍼에 도착한 시각이 아침 6시 반이었는데 그 이른 시각이 벌써 길바닥에 앉아 밥을 기다리는 인간이 100명도 넘는다. 웬 인간들이 이렇게 많은지 부지런들도 하다. 공짜밥 한 그릇 먹겠다고 새벽 5시부터 와서 기다렸단다. 새벽 공기가 만만치 않게 쌀쌀했다. 코를 푸는데 왼쪽 코에서 피가 섞여 나왔다. 가래를 뱉으니 시꺼멓고 묵직한 덩어리가 튀어나온다. 초여름인데도 새벽에는 아직 쌀쌀하다. 금방 지은 쌀밥에 뜨거운 시래기 된장국 한 그릇 먹으면 좋으련만 시간이 나무늘보 하프마다 엉금엉금 기어간다. 7시쯤 되니까 자원봉사자들이 나타났다. 여자 남자 합쳐서 10명쯤 되어 보인다. 커다란 자루에 가득 찬 고사리랑 쑥주를 고무대야에 부어 넣고 양념기름에 비빈다. 꼼꼼하게 비벼라. 응? 니들 입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잘 좀 비벼. 나물 무치는 걸 구경하고 있는데 마른 잎에 저절로 침이 가득 고였다. 8시가 되니 식당으로 입장하게 해주었다. 한 번에 100명쯤 앉아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으로 갓 지은 쌀밥 냄새로 가득했다. 구수한 냄새에 아무리 삼켜도 계속 침이 고였다. 그래 금방 지은 쌀밥에 따뜻한 국 한 그릇 두둑하게 먹자. 마지막으로 배불리 먹고 하려던 일을 실행에 옮기자. 빈 식판을 앞에 놓고 앉아 밥 기다리는 인간들을 보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인간이 100명이니까 입이 100개, 이름도 100개, 사연도 100가지. 근데 어쩌면 전부 비슷하게 생겼냐.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닮았다.
차림새, 생김새, 냄새가 전부 닮았다. 왜 그러냐고 딱 일주일만 길에서 살아보면 알게 될 거다. 궁금하신 분은 꼭 한번 몸 좀 체험해 보도록. 차갑게 할 말이 많겠지. 그래 할 말들 많을 거다. 자신이 왜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여기 앉아 있는지 할 말 많을 거야. 그런데 아무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분명 공짜 아침밥을 먹으면 매일 마주칠 텐데 말이다. 하나같이 입을 닫고 시선은 빈 식탁에 고정한 채 조용히 앉아 배식을 기다리고 있다. 아는 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밥 얻어 먹겠다고 앉아있으면서도 난 니들과는 달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라고 표정을 짓고 있다. 왜 그런지 안다.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한다. 서로가 서로를 모른 채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하는 이유는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다. 부끄러움이 이미 배고픔이 먹어버렸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배고픔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 있다. 억울함이다. 무엇이 억울하냐고? 자신이 여기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동급으로 여겨진다는 것이 죽도록 억울한 것이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이름은 다 다르지만 모두 싸잡아서 세 글자로 불리운다. 노숙자 건너편에 앉아 돋보기 쓰고 가로수를 읽고 있는 노인도 노숙자, 그 옆에 앉아 덥수룩한 머리를 바빠 긁고 있는 아랫배가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온 여자도 노숙자, 그리고 나도 노숙자. 그것이 견딜 수 없이 억울한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고.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선생님의 나의 기억 깊숙이 심어놓은 독가시 때문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작은 키 때문에 1번 줄곧 내 차지였다. 3학년 때는 9번이었는데 키가 아닌 이름 순으로 번호를 정했기 때문이다. 다음 해에는 다시 1번으로 복귀했다. 우리 반 여자애들 남자애들 통틀어서 내가 제일 작았다. 5학년 때 머리가 반질반질한 군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더니 우리 학교에 느닷없이 민주화 발에 울었다. 우리 반은 남자 30명, 여자 31명 해서 총 61명이었는데 여름방학이 지나고 학교에 나가니까 선생님이 우리들을 각자 개인 소지품을 모두 들고 칠판 앞으로 나오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비로소 민주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민주적으로 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새 학기부터 스스로 짝을 정하도록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면서 각자 짝이 되고 싶은 아이의 손을 잡고 아무 자리에나 앉으라는 것이다. 난 여자 남자 섞어서 앉으라고 했다. 단 여자 남자 섞어서 앉으라고 했다. 선진국에선 다 그런다고 말이다. 그리고 선생님은 팔짱을 끼고는 우리들 지켜보았다. 느닷없는 민주식 짝짓기라는 룰에 적응하지 못한 우리들은 처음에는 쭈뼛쭈뼛 서로의 눈치만 보았다. 그러다가 언제나 솔선수범하던 남자 반장 녀석이 여자 부반장의 손을 잡고 가운데쯤 맨 앞자리에 앉았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잠시 후 총무부장 하는 애가 미아부장하는 여자애와 손잡고 가서 앉고 다음에는 축구 잘하는 남자가 공부 잘하는 여자애랑 짝이 되고 영어 잘하는 애는 교감 선생님 딸이랑 카페대사 사장 아들 녀석은 제일 예쁜 애랑 짝이 되어 자리에 앉았다. 빈 책상이 점점 채워지고 칠판 앞에 서 있는 아이들이 숫자가 줄어들면서 난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애써 여자아이들이랑 눈을 마주쳐보려 했지만 여자아이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었다. 난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도 여자들을 쳐다보았다. 선생님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선생님은 꿈쩍도 않고 빙글빙글 웃으며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다. 칠판 앞에 서 있는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었다. 믿는 구성은 있었다. 내가 아무리 여자애들한테 인기가 없어도 나보다 찌질한 남자애들이 우리 반에 2명은 더 있었기 때문이다. 흘리개와 딱지고 최소한 그 아이들보다는 덜 비호감이 되니까. 흘리개는 맨날 코를 찔찔 흘려서 콧구멍 아래에 콧물이 말라붙어 있던 아이였다. 게다가 동작까지 굼떠서 항상 아이들이 놀림감이 되는 대표적인 찌질이었다. 딱지코는 수시로 콧구멍을 쑤셔서 파낸 코딱지를 책상이나 걸상다리에 쓱 묻혀놓고는 지저분한 걸로는 종결자라고 할 만한 아이였다. 가끔 코를 너무 깊게 파서 코피를 흘리기까지 했다. 비록 남자 여자 통틀어서 내 키가 제일 작다고 해도 그래서 별로 인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흘리개와 딱지코 둘만큼은 이길 자신이 있었다. 이제 총 7명이 남았다. 교탁을 중심으로 왼편에는 여자 아이 4명이 서 있었고 오른편에 흘리기와 딱지고 그리고 내가 서 있었다. 4명의 여자애 중 그나마 상태가 가장 나은 미경이라는 아이가 마지못해 걸어 나오더니 셋 중 아무나 오라는 듯 남자아이들 쳐다보지도 않은 채 손을 내밀었다. 망설여졌다. 내민 손을 더 손잡고 이 자리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으나 미경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자존심이 확 상했다. 미경이는 마치 똥 묻은 기저귀를 옮기는 양 인상을 있는 대로 찌푸리고 남학생들을 철저하게 외면한 채로 손만 삐쭉 내밀고 있었다. 3명 다 비호감이긴 마찬가지니까 될 대로 되라 완전 이 짝이었다. 결국 동작이 굼뜨기로 유명한 흘리개가 어슬렁어슬렁 걸어가서 미경의 손을 잡았다. 흘리개마저 짝짓기에 성공하고 자리를 찾아 들어가 버리자 갑자기 피곤이 몰려오더니 심신이 노곤해지고 동공이 풀리면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다.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졌다고나 할까. 최소한 내가 흘리개보다는 인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나와 흘리개를 같은 수준으로 취급한 미경이가 원망스러웠다. 진즉에 짝짓기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자리에 앉아 여유를 부리는 수많은 친구들도 얄미웠다.
가장 미운 사람은 그놈의 팔짱을 절대 안 풀고 의자에 앉아 빙글빙글 웃으며 우리를 바라보던 담임 선생님이었다. 이제 짝짓기에 성공하지 못하고 칠판 앞에 남은 남자아이는 수시로 콧구멍을 쑤시는 딱지코와 나 이렇게 둘뿐이었다. 여자애는 셋이 남아 있었다. 뚱뚱한 애, 못생긴 애, 그리고 코트 디부아르에서 온 애.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민주식 짝짓기, 결국 우리 반 최고의 비호감을 뽑는 공개 콘테스트였던 셈이다. 너무 잔인했다. 숨막히도록 수치스러웠다. 뚱뚱한 여자애가 다가왔다. 그래, 뚱뚱해도 좋아. 나를 데려가줘, 제발. 내가 딱지코보다는 낫잖아. 난 코 안 파. 애원하는 눈길을 뚱뚱한 애를 바라보았다. 눈이 마주치기에 어색하게 씩 웃어졌다. 그런데 분명 나와 눈이 마주쳤던 뚱뚱한 애의 눈동자는 옆으로 슬그머니 움직이는가 싶더니 딱지코에 손을 잡았다. 1년 360일 코딱지를 파는 그 지저분한 손을 덥석 잡은 것이다. 책상에 앉아 구경하던 아이들이 와 함성을 질렀다. 뚱뚱한 애의 손에 이끌려 자리로 걸어가는 딱지코가 나를 향해 V자를 그려보았다. 절망했다. 칠판 앞에는 못생긴 여자와 코트 디부아르에서 온 여자애 그리고 나 이렇게 셋만 남았다. 그제야 선생님이 한마디 했다. 어떻게 할래? 어차피 짝이 안 맞는데 너희는 그냥 너희가 알아서 앉아라. 얼마나 기다렸다 한마디인가. 진즉에 그렇게 말해주지. 알아서 앉는 게 진짜 민주주의 아닌가? 선생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못생긴 여자가 코트디부아르에서 온 여자의 손을 잡고 빈 책상을 찾아 들어가 버렸다. 난 소지품을 들고 홀로 칠판 앞에 한동안 서 있었다.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한 발만 움직이면 자리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와르르 웃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다. 그런데 그 순간 나를 견딜 수 없을 만큼 짓누른 것은 마지막까지 선택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끄러움보다 훨씬 무거운 느낌이었다. 억울함이었다. 우리 반 여자애들이 그동안 나를 흘리게나 딱지코보다 하급으로 여겼다는 것에 대한 억울함 말이다. 도대체 아이들의 기준이 무엇인지 한 명 한 명 붙잡고 따지고 싶었다. 물론 그럴 수 없었다. 왜냐? 대중은 항상 옳은 법이니까. 점심시간이 되었다. 남녀 두 명씩 짝을 지어 앉아있는 교실에서 홀로 앉아있는 것이 창피했다. 그래도 도시락도 먹지 않고 무작정 교실을 나왔다. 마땅히 갈 데가 없어서 형을 찾아갔다. 형은 나보다 한 살 많은 6학년이었다. 6학년 국화반 앞에서 창문 너머로 형을 찾았다. 남자 여자 섞여서 모두 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우리 형만 맨 뒤에 혼자 앉아 있었다. 6학년들도 민주식 짝짓기를 한 모양이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에게 물었다. 도대체 아이들이 누구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형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나에게 되물었다. 고다나 뱀 좋아하냐? 뱀 먹는 거? 아니 그냥 뱀 좋아하냐고. 아니 싫어하는데. 혹시 뱀한테 물린 적 있냐? 아니 없는데. 그런데 왜 싫어해? 마땅히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냥 싫지. 응. 남들이 싫다고 하니까 무조건 싫지. 응. 알쏭달쏭한 말이었다. 난 공식적으로는 노숙자가 아니다. 몇 달 밀리기는 했지만 월 15만 원씩 내고 창신동 쪽방에서 살아왔다. 난 대학도 나왔다. 대학을 졸업하고 방위로 군대 갔다 온 후 취직했다가 별 볼 일 없어서 잘 나가는 나이트에서 웨이터도 했었는데 그때 조금 모은 돈으로 식당을 차렸다가 쫄딱 말아먹었다. 내 나름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는데 지금 남은 것이라고는 수중에 있는 동전 몇 개하고 여기저기서 끌어다 쓴 빚이 얼마더라. 5천인가 7천인가 계산이 잘 안 되네. 사실 계산할 필요도 없다. 오늘이 지나면 앞으로 영원히 돈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 침이 꼴깍꼴깍 넘어간다. 잘 넘어간다. 좀만 기다리면 침 넘어가던 이 목구멍으로 따뜻한 쌀밥 한 덩어리가 꿀꺽 넘어갈 것이다. 오늘 자원봉사자들은 화정에 있는 무슨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란다. 자원봉사자들이 한 줄로 서서 자기들이 한 밥을 먹어줘서 고맙다고 우리한테 인사를 한다. 공손한 것들. 그래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 인사하고 밥 좀 빨리 줘. 에이 이번에는 기도하지 않나. 그래 해야지 뭐. 얼른 하고 빨리 밥 먹자. 네 누구신지 모르지만 감사하고요. 아멘. 드디어 배식이 시작됐다. 초록색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음식대에 일렬로 서서 밥가국을 퍼준다. 하나같이 미소를 띠고 인사를 한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많이 드세요. 뭐야? 저 사람들도 성이 죄다 낫이야? 내가 모르는 내 핏줄이 저렇게 많았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정력이 좋았나? 그래 뭐라고 불리면 어떠냐 밥을 준다는데. 그런데 어라 밥솥 뒤에서 생글생글 웃으며 밥을 퍼주는 저 여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 설마 아니겠지. 줄이 점점 짧아지면서 밥 퍼주는 여자의 얼굴이 확실하게 보인다. 가슴팍에 달고 있는 자원봉사자 명찰을 보니 이름이 적혀있다. 김옥희. 맞다. 캠퍼스 커플로 대학교 때 700일 동안 손 꼭 붙잡고 다녔던 첫사랑 김옥희가 맞다. 처음 대학교에 가던 날 버스 안에서 우리를 만났다. 버스에 앉아 책을 읽던 나의 코끝에 상큼한 향기가 밀려 들어왔다. 올려다보니 그녀가 내 앞에 서 있었다. 지금은 망했지만 그 옛날 유명했던 조다시에서 나온 블랙진의
진 회색 스웨터를 입고 커다란 가방을 맨 그녀는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무언가를 바라보며 생글생글 웃고 있었다. 나도 그녀가 바라보는 쪽으로 눈을 돌렸다. 아무것도 없었다. 거리에 풍경이 휙휙 지나갈 뿐 웃을거리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아직도 생글거리고 있었다. 웃기지도 않은데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 생글거리는 그녀에게 갑자기 강한 호기심이 일었다. 그래서 말을 걸었다. 저기요. 네? 가방 받아드릴까요? 네, 감사해요. 그녀의 가방이 내 무릎에 놓였다. 그렇게 시작된 그녀와 나의 만남은 장작 700일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고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어느 날 우리는 헤어졌다. 나는 잠시 외도를 했고 오키한테 딱 걸렸다. 고다나 어쩜 내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그냥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대답했어야 했다. 그러나 기억 속에 박혀있는 그 망할 놈의 독가시 때문에 나는 마음에도 없는 엉뚱한 대답을 하고 말았다. 왜? 키 작은 놈은 바람도 못 피우냐? 못 피울 줄 알았냐? 나 인기 많아. 너 아니어도 잘 살 수 있거든? 맞아, 고다나. 고다니 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멋지니까 잘 살아. 오키야, 너 후회할 텐데. 비는 내리고 소나기 내어 하늘을 찢을 듯한데 이대로 떠나면 후회할 텐데 먼 훗날 후회할 텐데. 오키를 보내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에서 이문세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줄이 점점 줄어들면서 입안 가득 고였던 침이 바싹 말라간다. 어떡하지? 20년이 넘게 흘렀는데 나 알아볼까? 그냥 갈까? 나는 빈식판을 만지작거리며 상황을 판단한다. 줄이 자꾸 짧아진다. 빨리 결정해야 한다. 그냥 갈까? 근데 그냥 가기엔 너무나 배고프다. 밥 먹고 싶다. 따스한 밥. 이거 먹으려고 창신동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맞다. 그냥 가기엔 너무 아쉽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먹는 밥인데. 먹고 싶다. 따스한 밥.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갈까 말까. 망설이는 사이에 나는 어느새 김옥희 앞에 서 있다. 구수한 밤냄새가 코를 찌른다. 얼굴이 하나도 안 변했다. 반짝반짝 퉁퉁 얼굴에 윤기가 흐른다. 나도 모르게 빈식판을 김옥희 앞으로 내밀었다. 오키가 생글거린다. 그 옛날 생글거렸던 것처럼 밥을 한 무더기 퍼준 오키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알아 옛날에 수백 번도 더 했던 말이잖아. 오키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알아보면 어떡할까 걱정했는데 못 알아본다. 왜 못 알아보지? 난 오키를 한눈에 알아봤는데. 저기요. 네? 왜 그랬을까? 오키가 나를 알아볼 시간을 주려 했던 것인지 아니면 못 알아보는 것을 확인하려 했던 것인지. 나는 엉겁게를 말을 걸었다. 그 옛날 버스에서 오키에게 건넨 첫 마디도 저기요였다. 네 형제님. 저기 혹시 네 말씀하세요 형제님. 저기 혹시나 네 알았어요. 오키가 밥 한 주먹을 덮어서 내 식판에 얹어놓는다. 밥이 산더미 같다. 식당으로 돌아와 밥을 한 술 뜨는데 갑자기 감기 걸린 것처럼 목이 따끔거린다.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눈도 따끔거린다. 누군가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가슴도 따끔거린다. 술술 넘어갈 것 같던 밥덩어리가 목구멍에 걸려 넘어가지를 않는다. 꾸역꾸역 집어넣어 보는데 안 먹힌다. 밥맛이 없어졌다. 수저를 내려놓고 그냥 일어섰다. 식당 출입구 쪽에서 걸어 나오는데 자꾸 뒤통수가 당긴다.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이윽고 상냥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요. 돌아본 그곳에 오키가 서 있었다. 생글거리는 얼굴 그대로였다. 오키야, 내가 드디어 날 알아보는구나.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TV는 사랑을 싣고 해서 출연자가 옛 은사와 상봉하는 감격적인 장면이 떠올랐다. 선생님하고 부르면 백발이 된 선생님이 무대 뒤에서 걸어 나오고 출연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달려가 선생님과 포옹하는 그 명장면. 난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유명인이 되어 TV에는 사랑을 싣고에 출연해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찾는 상상을 하곤 했었다. 자, 나고단 씨, 이제 선생님하고 크게 외쳐보시죠. 사회자는 이렇게 말하고 슬그머니 자리를 비켜준다. 선생님, 내가 작은 소리로 외치자 사회자는 더 크게 외쳐보라고 권한다. 선생님, 큰 외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무대 뒤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선생님 팔짱을 낀 모습 그대로도 걸어 나온다. 나는 선생님을 향해 달려간다. 그리고 달려가는 속도 그대로 선생님의 가슴팍에 이단 옆차기를 날린다. 나자빠진 선생님을 내려다보며 나는 한마디 내뱉을 것이다. 팔짱 좀 풀어라. 눈시울이 붉어진 나는 더듬거리기 시작했다. 왜요? 저 왜 부르셨어요? 왜 불렀는지 모르시겠어요? 오키가 생각거린다. 아,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그럼 그렇지. 오키야 반갑다. 양팔을 벌리고 오키에게 한 발 다가려서 전화합니다. 오키가 나에게 생각거리며 이단 옆차기를 날린다. 본인 식판은 정리하고 가셔야죠. 웨이터 좀만 더. 진정한 성공은 다시 일어섰을 때 더욱 빛나는 것이다. 언뜻 들으면 비뇨기과 광고 카피 같지만 실은 권투선수 홍수환이 한 말이다. 지금으로부터 32년 전 홍수환은 지옥의 악마라 불리던 남미의 복싱 영웅 카라스키아를 꺾고 세계 챔피언이 되었다. 지구 반대편의 파나마라는 나라에서 벌어진 경기에서 홍수환은 카라스키아의 강펀치로 한 라운드에 4차례나 쓰러졌었다. 쓰러질 때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결국 때리다가 지쳐버린 카라스키아를 KO로 쓰러뜨렸다. 사전 오기 4번을 실패해도 5번에 성공한다.
가슴 뭉클한 말이다.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사전 오기는 죽을 사의 앞전 거만할 오의 기운 기자였다. 사전 오기, 즉 죽기 전까지 오기를 부린다는 뜻이다. 그렇다. 나는 그동안 안 되는 일을 되게 하기 위해 오기를 부리면 너무나 고단하게 살았다. 이혼과 사업 실패, 게다가 무정자증으로 인해 자식도 없는 나는 돈도 희망도 친구도 아무도 없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아챘겠지만 나는 오늘 오랫동안 품어왔던 생각을 실행에 옮길 것이다. 목숨을 끊겠다는 말이다. 잠깐 혀차지 마라. 아직 젊은 사람이 어쩌고 하는 이야기 꺼내지도 마라. 그냥 외면해라. 못 본 척하고 갈 길들 가라. 사랑하는 척 아끼는 척 하지 말고 제발 그냥 가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듣지 않을 테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경멸하는 부류는 잘 모르면서 묻어가는 인간이다. 하나도 안 웃긴데 남들이 웃는다고 따라오는 사람들. 사실은 하나도 안 슬프면서 남들이 슬퍼한다고 같이 우는 사람들. 저 터져서 대차를 뻗었는데 남들이 오뚜기처럼 일어난다고 따라 일어나는 인간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남들이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자기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인간들. 40대 중반이면 아직 젊은데 왜 자살을 하냐고 묻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 그래, 그럼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만 내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개만. 빙고. 쉽지 않지? 모르겠지. 왜 모르는지 아니?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다. 내 성은 나주 나시다. 당나라 때 어떤 사람이 당태종의 미움을 받고 해외로 기항하던 도중에 풍랑을 만나 나주에 정착하게 해서 살다가 본가를 나주로 등록했는데 그분이 바로 내 조상님이시다. 어쩌면 내 몸에 삼국지를 쓴 나간중의 피가 흐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만약 나간중 할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삼국지를 썼다면 평화를 사랑하는 나는 아마 장비와 간우에게서 사모와 청령 언월도를 빼앗고 그를 손에 호미와 꽃삽을 쥐어주었을지도 모른다. 이름은 고단이다. 성과 이름을 합쳐서 부르고 나고단 친구들은 나더러 혹시 미국 사람이 후알료라고 물으면 I am 답하고 놀렸다. 어떤 정신 나간 부모가 자식 이름에 이따위로 지었을까? 욕할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맞다. 위로 한 살 많은 형은 정상이었다. 이름이 뭐였냐고? 정상이라니까. 나정상. 우리 아버지는 소방관이었는데 불을 끄러 갔다가 불에 타서 돌아오셨다. 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온몸에 붕대를 감고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그때 내 이름은 고단이라 지으셨단다. 불에 댄 상처가 얼마나 아팠으면 괴로울 고에 짧은 단자를 써서 아들 이름을 고단이라고 지었을까. 괴로움이 짧게 바라셨던 아버지의 수명도 짧았다. 고등학교 입학할 때 그래 내 키는 여전히 작았다. 매년 학년이 올라가 반이 바뀌어도 1분은 만날 내 차지였다. 그래서 매도 제일 먼저 맞았고 숙제 검사도 제일 먼저 당해야 했다. 그래서 어쩌라고? 니들이 나 키 작은데 뭐 보태준 거 있냐? 라고 말할 줄 알겠지만 천만에 난 당시만 해도 나를 생긴 그대로 받아들였다. 인생은 키순이 아니다. 인생은 키순이면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은 키가 커서 대통령이 됐나? 모르긴 해도 한두 명 빼놓고는 170 못 넘겼을 거다. 이 동네의 김가는 키높이 신고 160이란다.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도 162, 1857년부터 연달아 5번 대통령 먹은 멕시코의 베니토 후아레스 대통령은 135cm였단다. 1932년 오스트리아 총리였던 토르베스가 전 148, 후르시초프가 155, 나폴레옹도 158cm밖에 안 되었다. 내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한 데 비해 우리 엄마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다. 152cm로 고등학교에 입학하자 아버지 없이 자라서 내 키가 안 컸다고 슬퍼하던 우리 엄마는 동네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매주 교회 나가서 우리 아들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라고 빌었다. 파출부일을 나가느라 바쁜 와중에도 엄마는 3년 동안 줄기차게 빌었다. 한 번은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우리 엄마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과 신도들로 보이는 한 무리 아줌마들이 우리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학교 다녔습니다. 응, 고단하, 많이 고단하지. 인사하거라. 교회 목사님과 집사님들이셔. 안녕하세요. 기도하자. 목사님이 인사하는데 내 머리통을 잡아 그대로 무릎을 꿇리자 순식간에 집사들이 애워싸고 내 머리통에 손을 얹었다. 끝으로 목사님께서도 소뚜껑만큼 커다란 손을 얹으시더니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귀한 아들 나고다니를 아버지께 바칩니다. 아버지께서 나고다니를 태초부터 사랑하셨기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게 뭡니까? 이게 키입니까? 애한테 생명을 주셨으니 어느 정도 신체 사이즈를 보장해 주셔야죠. 이렇게 작으면 애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애가 완전히 난쟁이 똥자루만 합니다. 얼굴은 제말만큼 큽니다. 이거 어쩌실 겁니까? 나고 나고다니를 이대로 놔두시면 분명 작은 키 때문에 장차 학교에서 그분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왕따에 질려 학교를 그만두고 특정한 직업 없이 20대를 방황하다가
홧김에 도둑질을 배우고 할 일 없이 지하철을 타고 배회하다가 무고한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마약에 손을 대고 강도 강간 살인 방화를 저지르는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쓰레기가 되기 전에 키를 늘려주시옵소서. 나오다니 키를 엿가락처럼 늘려주시옵소서. 20cm만 늘려주시옵소서. 커질지어다 쑥쑥 자랄지어다. 자라라 자라라 좀만 더 좀만 더. 목사님과 그 일당은 처음에는 조용조용히 기도하더니 나중에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기도를 했다. 내 머리통을 잡아 누르던 아줌마 한 명은 개인적으로 집안에 우환이 있었는지 갑자기 기도하다 말고 애먼 오랜만에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 혹시 진짜 이게 뭐냐고요? 네? 왜 우냐고. 아줌마 실례지만 누구신데 우세요? 내 키가 작은데 왜 아줌마가 초면에 남의 집 안방에서 통곡을 하세요? 그리고 목사님 쓰레기라니. 이 양반이 미쳤나. 키 작으면 마약하고 살인 방화를 해? 꼭 그렇게 비약적으로 위기 상황을 조작해야만 목회가 잘 돼요? 그래야만 교인들이 좋아요? 그리고 이보시오 목사님 좀 살살 눌러요. 아파요. 키 커지라면서 왜 자꾸 눌러요? 목뼈가 부러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항변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왜냐 혹시 진짜 클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커지냐고 줄었다. 외부의 강한 압력으로 인해 경추 3번과 4번이 붙었다. 그래서 151cm 였던 키가 151이 되었다. 우리 엄마는 그대로 절에 다녔다. 대학을 졸업하고 방위를 마친 후 이런저런 직장에 다니다가 나이트에 웨이터로 취직했다. 연예 이름을 따서 웨이터 이름을 짓는 건 미친 짓이다. 그 연예인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뜻이니까. 박찬호가 홀로 많이 맞으면 내 매상이 떨어지니까. 차은평아 술 먹고 운전하다 걸리면 내가 굶어야 하니까. 그래서 난 내 방식대로 했다. 안녕하십니까. 좀만 더 키 크고 싶은 웨이터 좀만 더입니다. 고객들은 나를 박찬호나 차인표보다 더 잘 기억해줬다. 자기보다 훨씬 작은 놈이 빨빨거리고 다니면서 열심히 부킹해주니 싹싹하게 인사하니 기특했는지 고객들은 나에게 남들보다 조금만 더 많은 팁을 주었다. 무식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내 별명이 좋다. 무엇을 하든 남들보다 좀만 더 열심히 하자는 나의 인생 철칙이 반영되어 있는 별명이다. 내가 보기에 인생은 섰다다. 한 끗 차라는 말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끗 차. 섰다를 아는 사람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땡 잡은 사람을 이기는데 8땡, 9땡까지 필요 없다는 것의 뜻이다. 1땡 밟으려면 2땡이면 된다. 남보다 한 끗만 높으면 위너가 될 수 있다. 마음껏 밟을 수 있는 것이다. 이 한 끗 차가 차의 가치. 이것 때문에 나는 늘 남보다 좀만 더 노력했다. 나이트에서의 부킹도 마찬가지다. 남들보다 한 번이라도 더 테이블에 앉겠다는 좀만 더 정신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나이트 죽순이들이 킹카를 하나 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아는가. 모른다면 말을 하지 마라. 나는 웨이터 현업 시절에 하룻밤에 200번 부킹하는 여자를 본 적이 있다. 불가능하다고 가능하다. 토요일 7시쯤 나이트에 들어서 그녀는 자기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웨이터에게 손목을 잡혀 바로 방으로 들어갔다. 내가 일하던 그곳에는 방이 20개 있었는데 20개를 다 도는데 1시간 반이 채 안 걸렸다. 프로는 한 방에서 5분 이상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물었다. 언니는 왜 한 방에 5분 이상 안 머물러요? 그녀가 대답했다. 주접스럽잖아요. 방을 다 돈 후 그녀는 홀에 있는 테이블로 가는데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퐁당퐁당 다녔다. 예를 들어 1번 테이블에서 부킹을 했다면 다음번에 2번이 아니라 3번으로 갔다가 다시 2번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4번으로 시간차를 두고 옮겨 다녔다. 그녀도 사람인지라 가끔 헷갈려서 금방 앉았던 테이블로 돌아가서 전 부킹 같은 거 안 하는데 처음 배워요 한 적도 물론 있다. 그런데 그건 필요한 사고라고 했다. 생각해봐요. 하다못해 전기밥통을 만들어도 200대 만들면 그중 한두 대는 하자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거랑 똑같죠 뭐. 하자 무서워서 킹카를 놓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나이트든 밤 11시쯤 되면 물이 바뀐다. 제발로 걸어 나가든 엎혀 나가든 7시부터 퍼마신 애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새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면 그녀는 다시 첫 번째 방부터 돌기 시작했다. 한 번은 그녀의 손목을 잡고 방에 밀어 넣으려 하는데 그녀가 그랬다. 좀만 더 오빠 나 화장실 좀. 언니 이 방만 갔다가 가. 그녀가 정색을 하고 말했다. 오빠 나 지금 방광 찢어지려고 해. 그랬다. 그녀는 방광이 찢어질 만큼 오줌을 참아 열심히 돌아다녔던 것이다. 그 고통을 감내하며 그녀가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였다. 킹카. 창문 사이에 갇힌 왕파리처럼 홀을 빙글빙글 돌던 그녀는 킹카를 만나는 순간 또아리를 들었다. 구렁이는 또아리를 틀 때 몸을 아래서부터 둥글둥글 말아 올린다. 땅에 가까울수록 몸이 무겁고 위로 올라갈수록 가늘어지는 것이다. 작은 머리통이랑 긴 목은 가늘어 위태해 보이지만 천마는 이미 몸의 대부분을 땅바닥에 밀착시키고 중심을 완벽하게 잡고 있다. 어떤 년이 밀어도 밀리지 않을 만큼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단 보는 사람들에게는 가냘퍼 보인다. 그녀의 가느다란 목은 바람 불면 날아갈 것처럼 하늘하늘 연약해 보인다. 그러면 킹카는 안절부절 못한다. 연약한 그녀가 언제 나가버릴지 모르니까. 그렇다. 결국 인상이라는 게 다 그런 거다. 선택과 집중, 딜링과 배팅. 킹카를 발견하는 날이면 그녀는 절대 혼자서 나이트를 나서지 않았다. 그러던 그녀가 어느 날 회심을 했다. 이제 나이트가 싫어졌다고, 원래부터 싫었다고. 자신이 생각하는 킹카는 좀만 더 오빠처럼 평범한 듯하면서 비범하고 속 좁은 듯하면서 이해심이 많은 남자라고. 그날 밤 나는 영업 철칙을 어기고 나의 최대 고객이었던 그녀와 동침을 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내 인생의 또아리를 틀었다. 불면 날아갈 듯 하늘하늘 가느다란 목을 빼고 그녀는 밤새 일하고 아침에야 들어오는 나를 기다려주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내 유일한 혈육이 된 정상이 형은 느닷없이 선교사가 돼서 캄보디아로 떠나버렸다. 형이 캄보디아로 떠나기 전날 나는 형과 함께 맥주 캔을 하나씩 들고 한강 둔치를 찾았다. 성산대교 밑에 어느 한적한 곳이었는데 그때도 뛰어내리기 참 좋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캄보디아는 왜 가는데? 오랜만에 만난 정상이 형한테 통명스럽게 쏘아붙였다. 우물 파주러. 우물을 왜 파주는데? 아이들이 목말라니까. 그의 형이랑 무슨 상관인데? 상관 있어. 왜? 한참을 머뭇거리던 형이 대답은 의외로 짧았다. 사랑하니까. 나의 대답도 짧았다. 꼴값하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은 내팽개치고 호련히 사라졌다가 몇 년 만에 나타나더니 갑자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캄보디아에 가서 우물을 판단다. 갑자기 속에서 열불이 났다. 나의 불꽃 같은 공격이 시작되었다. 내가 보기엔 말이야 기독교, 불교, 천주교, 천도교, 조로아스트교, 남묘, 호랑객교 또 뭐 있냐 하여튼 이 세상 모든 신들 중에서 기독교 신이 제일 황당한 것 같아. 인간들이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걸라. 그게 뭔데? 뭐가 인간들이 절대 할 수 없는 건데? 형이 금방 말한 거 사랑하는 거 왜 절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쉬울 것 같지? 돈 드는 일도 아니고 3,000번씩 전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몸에 폭탄 두르고 자폭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쉬울 것 같지?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만 하라는데 심플하지? 그러나 절대 안 되는 거야. 왜? 왜 절대 안 되는데? 서로 사랑하라며 내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하라며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차라리 나룻배 타고 노져서 달나라에 갔다 오는 게 더 쉽지. 고다나 그걸 어떻게 하니? 되는지 안 되는지 살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어떤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프리카 가서 일생을 바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장기 기증도 하고 평생 라면 팔아서 번 돈도 기부하고 이 세상에 남모르게 좋은 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에이 그건 되지. 아프리카에 돈 좀 보내고 살아있는 동안 절대 볼 일 없는 아이야. 잘 커라. 나는 너를 무지 사랑해. 이런 건 되지. 일 없어서 노는 콩팥 남한테 떼어주고 신문에 나는 것도 되지. 어차피 죽을 날 받아놓고 타이밍상 다 못 쓰고 갈 것 같으니까. 남는 돈 기부하는 것도 되지. 그러나 지금 현재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건 안 된다니까. 그건 안 되게 돼 있어. 그걸 고단히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사람들처럼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느냐고. 선교사라면서 말하는 스타일이 격투기 선수처럼 무지하게 호전적이다. 우리 형이 어쩌다가 저렇게 단순무식해졌을까 답답했다. 우리의 대화는 평행선을 그리며 끊임없이 나아갔다. 조만간 교차점을 찾지 못한다면 영영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내 이 자리에서 바로 증명해 줄까? 내가 형한테 질문 몇 개만 하면 내 이웃을 내몸같이 사랑하리라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거든. 그래 증명해봐. 초등학교 때 처음 등장한 샴푸 린스 광고를 보고 샴푸로 감고 린스를 헹구는 거야. 아니면 린스로 감고 샴푸로 헹구는 거야. 때문에 형이랑 밤새 논쟁을 벌였던 기억이 떠올랐다. 좋아, 질문 시작한다. 솔직하게 대답해. 1번 질문. 여름에 많은 버스에서 형 발을 밟고 서서 껌짝짝 씹으면서 왜 쳐다봐 하면서 째려보는 아줌마를 형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 형이 제대로 훈련이 되어 있다면 외면은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사랑은 못해. 또 할까? 2번 질문. 간만에 목욕탕에 가서 때 싹 벗기고 온탕에 들어가 앉았는데 등짝에 문신한 놈이 탕에 발만 쓱 담그고 발바닥 미는 돌로 무좀난 제 발바닥 밑에서 밀에서 탕에 헹구다가 눈 마주치니까 왜 꼽냐 임마 그러면 그놈을 형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 아이고 욕하시는 형제님의 무좀난 발바닥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정상이 형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못하지. 귀 막고 무시는 할 수 있지. 하지만 그런 인간은 절대 사랑 못하는 거야. 또 해줘? 형 차 없지. 응? 그 나이 돼도 차 없어서 맨날 버스 타고 다니지. 옛날에 북가자동에 살 때 형이랑 손잡고 버스 종점에 나가서 파출부 일하고 돌아오는 엄마가 기다리면서 이 다음에 크면 승용차 사서 엄마를 태우고 다닐 거라고 큰소리를 쳤던 기억이 났다. 서로 더 큰 차를 사서 모시고 다닐 거라고 우겼었다. 근데 갑자기 차가 생긴 거야. 하나님이 사줬다고 치자고 정상아. 너 날 믿어 착하니까. 옛날 여기 에쿠스 신형으로 한 대 받아라 했다. 치자고. 아무튼 새 차 뽑아가지고 막 몰고
나왔는데 담배 물고 커피 마시면서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젊은 놈이 불법 유턴하다가 형 차를 제대로 들이받았단 말이야. 범퍼는 너덜거리고 문짝은 찌그러져서 안 열리고 한단 말이지. 근데 이 젊은 놈이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왜? 어쩌라고 그러면 형은 그놈 사랑할 수 있겠어? 어느 순간부터 형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을 완전히 닫아버렸다. 근데 이걸 어쩌나 그분이 고등학생인데 면허가 없네. 보험도 안 들었네. 어이씨고 자기는 미성년자라고 백지라네. 형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런 놈들 사랑할 수 있냐? 형 멍땡이처럼 사랑할 수 있냐고. 따라할 수 있지. 남 하는 거 보고 하지만 따라쟁이들이 따라하면서 자기가 지금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체면을 거는 거지. 진짜 이웃을 제목같이 사랑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이웃끼리 어떻게 서로 사랑을 하냐고? 내 이웃이 먹으면 내가 굶어야 되는데 다 같이 마라톤 뛰었는데 꼴랑 한 모금 남은 물을 내 이웃이 마셔버리면 내가 목말라야 하고 내 이웃이 자기 새끼들에게 온갖 다 입히면 내 새끼는 발가벗어야 하는데 제가 죽어야 내가 사는데 인간이 그런 건데 내 이웃이 홍어에 막걸리 먹고 트림하면 그 냄새 맡고 오바이트 하는 건 난데 그래서 그런 이웃을 사랑하냐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형이 고개를 안 든다. 푹 꺾인 고개가 더 깊숙이 처박힌다. 내가 너무 흥분했나? 너무 구체적으로 깠나? 먼 길 떠나는 형한테 너무 심하게 군 것 같기도 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현실을 직시하고 말로 옮길 것 뿐이었다. 형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울어? 형을 안아주려고 한 건지 아니면 앞으로 다시는 보지 못할 형의 마른 등을 만져보려고 한 건지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지만 나는 팔을 뻗어 형의 어깨를 만졌다. 내 손이 형의 어깨에 닿는 순간 아래로 하늘씩 꺾이던 형의 머리가 화들짝 들렸다. 형이 침을 닦으며 말했다. 아이고 깜빡 졸았네. 형이 요즘 새벽기도 인도하느라고 잠이 모자라서 참 너 어디까지 얘기했지? 형이 날린 이단 여차기는 대화를 지속하는 내 의지를 꺾어버렸다. 손목시계를 보며 주섬주섬 가방을 챙기다 형이 말했다. 고다나 형이 수수께끼 하나 낼게. 밥은 먹는다고 하고 잠은 잔다고 하고 방귀는 낀다고 하잖아. 근데 왜 사랑을 한다고 하는지 아냐? 대대로 우리 조상들은 콩농사를 많이 지었다. 처음엔 생콩을 오독오독 씹어 먹다가 그 후엔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삶아 먹었다. 삶아 먹는 것도 질질 어느 날 누군가 콩을 갈아 두부를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 그 후로 콩을 가는 무거운 돌은 맷돌이라고 하고 맷돌을 돌리는 나무 손잡이는 어처구니라 불렀다. 콩 갈아서 두부 부쳐 먹자고 온 가족이 둘러앉은 어느 날 저녁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맷돌을 돌릴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어처구니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돌지 않는 맷돌을 바라보며 온 가족이 생콩을 씹어 먹은 그날 이후 황당하고 재수없는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한탄하게 되었다. 어처구니가 없는 질문을 하는 형을 멍하니 바라보던 나는 진심으로 걱정되어 형에게 물었다. 형 뭐 잘못 먹었어? 사랑은 왜 한다고 하는지 아느냐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형은 캄보디아로 떠나버렸다. 스테이크를 그대뿐만 해. 이제 이 버스를 타고 9정거장만 더 가면 성상대교에 도착한다. 오래전 형과 캔맥주를 마셨던 그곳으로 가는 길이다. 내 기억이 맞다면 그곳은 뛰어내리기에 적당한 곳이다. 나이트에 있던 생활 10년 만에 나는 완고참이 되었다. 나는 늙어갔지만 고기 뜨는 나이를 먹지 않았다. 여전히 대학생 또래의 고객들이 야 좀만 더 이리 와 저리 가 하며 부려먹었지만 나는 결코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다. 나에게는 그녀가 있었기 때문이다. 집에서 또아리를 튼 채 하늘하늘 위태롭게 나를 기다리던 그녀가 어느 날 수영을 배우겠다고 해서 등록시켜줬다. 배우다 말겠지 싶었다. 그런데 반년이 넘게 꾸준히 배우러 가는 것이다. 뭘 계속 배워? 막 자유형을 떼었다고 했다. 얼마 후 또 물어보니 평행 배운다고 했다. 그리고 배영 끝나고 접영을 떼었다고 했다. 수영 네 종목을 다 배운 다음에도 그냥 계속 수영 강습을 받았다. 이제 뭘 배우냐고 물었더니 25m 찍고 턴하는 걸 배운단다. 올림픽 나가 턴을 왜 배워? 난 몰랐다. 턴을 배우려면 강사가 많이 만져야 한다는 사실을.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의 허리와 배를 매우 친근하게 잡고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다. 어느 날 밤새 일하고 아침에 들어보니 그녀가 자기 진과 함께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녀는 5년 동안 또아리를 틀었던 둥지를 버리고 새 둥지를 찾아 떠나버린 것이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쪽지 한 장 없었다. 그동안 많은 이단 옆차기를 맞아봤지만 그녀가 날린 옆차기는 정말 아팠다.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남자들에게는 특히 한국 남자들에게는 진짜 힘든 일 중에 하나다. 한국 남자들은 그렇게 배웠다. 쥐어 터져서 쌍꺼풀을 흘려도 하나도 안 아파 하며 오기라고 배웠다. 목욕탕에서 때 밀어주는 분이 등을 너무 세게 밀어서 피가 철철 나도 아이고 시원해라 라고 말하라고 배웠다. 왜? 약한 모습을 보면 절대 안 되니까. 남자 조상님들이 너무 약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시시때때로 북쪽에서 밀고 내려오는
남쪽에서 치고 올라온 경험이 많으니. 우리 부모님들은 아들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나는 인정할 수 없었다. 직업이 웨이터라서 키가 작아서 혹은 무정자증으로 여자를 임신시킬 수 없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녀가 떠났다고는 인정할 수 없었다. 그녀가 떠난 것은 불운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 그것은 그냥 불운이었다. 녹색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나는 불행한 사고를 당한 것이다. 차에 치이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듯 나도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마음을 치유해줄 병원을 찾을 수 없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군가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에는 초고성능 엔진이 장착된다. 내 마누라가 몇 날 몇 시에 모 수영장 강사 어떤 놈이랑 도망갔는지 한번 발동 걸린 동료들의 현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그리고 실수 없이 입방아를 찧었다. 웨이터 동료들과 700명이 넘는 고객을 포함하여 나를 둘러싸고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나의 불행한 사고에 대해 알게 된 것이다. 더불어 결혼한 지 5년이 넘은 나랑 내 마누라 사이에 왜 자식이 한 명도 없는지, 내가 언제 어느 병원에서 무정자증 판명을 받았는지까지 정확하게 입방에 올랐다. 거기까지는 팩트였기에 개념하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불임인 이유가 무정자증이 아니라 무고환증, 즉 불알이 없기 때문이라 헛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좀만 더는 불알이 한쪽이래. 그걸 감추려고 다른 한쪽에는 유리알을 박았대. 근데 그 유리알이 웨이터들끼리 축구하다가 깨져서 성한 불알도 터뜨렸대. 그래서 지금 불알이 한쪽도 없대. 그냥 허당이래. 순식간에 나는 고환과 관련된 헛소문이 깔리고 치워서 더 이상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다. 억울함.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든 감정은 억울함이다. 아닌 것을 그렇다고 할 때 인간은 억울해진다. 불알 두 쪽 다 멀쩡한 불알 두 쪽 다 멀쩡한 사람한테 허당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인간은 억울해지는 것이다. 나이트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수많은 그녀들을 보는데 갑자기 구역질이 올라왔다. 여전엔 나를 먹고 살게 해주는 고마운 그녀들이었는데 갑자기 징그러운 구덩이들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오라가라 반말해대는 젊은 놈들도 더 이상 고객으로 보이지 않았다. 음악이 흐르면 비틀비틀 걸어나와 흔들어대는 그들이 마치 좀비처럼 보였다. 좀비들이 왜 하나같이 비틀거리는지 아는가? 균형 감각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뇌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만을 하고 있기에 신체의 균형을 잡아줄 여유가 없다. 남의 피를 빨아먹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좀비들처럼. 손님들은 오로지 오늘 공치면 안 된다라는 일념만으로 비틀거렸다. 10년 넘게 다닌 나이트를 그만두고 1년 정도 휴식기를 가졌다. 무엇을 할지 사업을 구상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휴식 후 4개월 동안은 구청이나 정부기관 같은 데서 실시하는 개인 사업자와 소액 자본가를 위한 사업 세미나에 부지런히 다니면서 향후 뛰어들 비즈니스의 세계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했다. 그동안 잠 안 자고 모아놓은 돈, 나의 전 재산은 2억 원이 넘었다. 그렇게 차분히 준비하며 한 방을 노렸다. 그러다 어느 날 머리나 식힐 겸 찾아간 영화관에서 나의 운명은 결정되었다. 식객이라는 영화였다. 영화 말미에 주인공이 소를 해체하는 장면이 나왔다. 우와, 소 한 마리에서 저렇게 고기가 많이 나오다니. 세상에 소처럼 고마운 동물이 어디 있을꼬. 밥 갈고 집 나르고 평생 봉사하다가 갈 때는 부위별로 나뉘어 먹게 해주는 고마운 동물이구나. 영화가 끝날 무렵 나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 뭐니 해도 요식업의 끝은 역시 소고기야. 정면 돌파하자. 그로부터 몇 년간 나는 서울 시내에서 소고기를 파는 식당들을 분석하며 시장 조사를 했다. 등심 잡는 주로 강남에만 몰려 있었다. 단가가 비싼 것은 매력적이지만 강남에 등심집을 차리려면 최소 수십억 원 들 것 같았다. 갈비집도 만만치 않았다. 주로 단체 손님을 많이 받아야 하는 갈비집은 큰 평수에 대규모로 오픈해야 승부가 나니 초기 투자 비용이 부담스러웠다. 게다가 불고기집은 불고기보다는 냉면 맛인데 그건 소고기로 가는 정면 승부라 보기 어려웠다. 냉면이 망하면 불고기도 자동적으로 망한다고 봐야 했다. 개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었다. 안고 가야 할 위험이 너무 컸다. 발상을 전환하자. 남들이 우뇌를 쓸 때 나는 좌뇌를 쓰자. 틈새를 노리자. 대한민국에서 소고기는 원래 돈 많은 사람들만 먹는 음식으로 인식돼 있잖아. 주말에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외식할 때 월수 500은 한우 꽃등심 먹고 300은 불고기 먹고 200 이하는 조건 실컷 삼겹살 먹잖아. 굴러 써서 식당에 붙여놓지는 않았지만 사실이 그렇잖아. 깨버리자. 이미 층층이 구분되어 있는 경제력에 기초한 소고기 소비 형태에 관한 고정관념을 깨버리자. 서민들도 부담없이 가족하게 즐길 수 있는 소고기 전문점을 차리자. 서민에 의한 서민을 위한 소고기 식당을 만들어보자. 서러운 민간인, 그들이 바로 서민이지. 옛날 미국에도 진정한 서민, 즉 서러운 민간인들이 꽤 많이 살았다. 원래 미국 서부 시대 때 말 타고 들소 때 몰던 카우보이들은 당시 미국 사람 사회에서 서민 중에 서민이었다.
그들이 카우보이 모자 쓰고 허리에 권총을 차고 다녀서 그렇지. 사실 모자 벗기고 총 뺏고 들여다보면 요새로 치면 비정규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들이었다. 소 주인은 따로 있었고 주인이 소떼를 장거리 이동시킬 때 자기가 직접 가기는 피곤하니까 동네에서 일거리 없어 놀고 있는 젊은 남자애들, 다시 말해서 청년 실업자들을 모아 알바시키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카우보이다. 소 주인은 동네에서 일 없어서 놀고 있는 존이랑 리키를 부르고 옆 동네에서 마이클이랑 빌도 불러다가 보이 모자도 주고 권총도 채워줬을 것이다. 카우보이 직역하면 소년, 우역하면 솔직히 소년이라는 뜻이다. 이 서민 중에 서민인 카우보이들이 당시 제일 많이 먹던 음식이 스테이크다. 소 몰고 가다가 배고프면 들판에 장작불 피우고 몰고 가던 소 중에서 제일 특징 없는 놈, 없어져도 티 안 나는 놈을 한 마리 골라서 잡아먹고 소주인한테는 잃어버렸다고 돌려댔을 것이다. 뉴스에는 한미 FTA가 연내에 타결될 것이고 조만간 값싼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될 것이라고 했다. 선점하자. 먼저 치고 나가자. 그래서 나는 서민을 위한 수입산 소고기 스테이크 전문점을 내기로 했다. 장소가 관건이다. 가장 목 좋은 곳, 가족들이 제일 많이 모일 만한 곳, 서울에서 서민들이 가족 단위로 제일 많이 놀러 올 만한 곳. 그곳은 서울시청 광장이었다. 전 재산을 쏟아부었다. 막판에 모자란 돈은 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몇 달 후 어느 화창한 여름날 서울시청 광장에 중저가 스테이크 전문점 스테이크를 그대 품 아내가 탄생했다. 나는 미국산 카우보이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했다. 텍사스 카우보이를 아십니까? 그들이 즐겼던 스테이크, 그 맛 그대로 이제 여러분의 품속으로 사정없이 달려옵니다. 식당 간판 옆에 그림을 그린 광고판도 걸었다. 모자를 쓴 멋진 카우보이가 살찐 소를 타고 열심히 달려오는 그림이었다. 스테이크를 그대 품 안에를 개업하던 날 그나마 남아있던 친구들이 개업 축하 화환을 보내주었다. 자식들 화환 말고 차라리 현찰로 보내지. 토요일에 개업했는데 그날 오후부터 시청 앞 광장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기 시작했다. 와, 여기 완전 대박이구나. 나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저녁이 되자 비정상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시청 앞 광장을 밀려들었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엄마들도 여러 눈에 띄었다.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스테이크를 그대품 아내가 개업한 바로 그날 저녁부터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대국민 촛불 집회가 시작되었다. 식당 앞에 진열해 놓았던 화환은 거리를 메운 인파에 휩쓸려 분해돼 버렸다. 그날 저녁 일단 급한 대로 식당 간판과 광고판을 커다란 흰천으로 가렸다. 다음날 출근해보니 흰천 위에 미국산 미친 소는 너나 드세요라고 쓰여 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을 주방장과 아르바이트생 2명이 동시에 그만두고 촛불 집회에 동참했고 한 달 후에는 식당 문을 닫았다. 쓰러진 나는 바로 벌떡 일어나 국내산 사고를 24시간 끓여내 60만을 사용한 부대찌개집을 차렸으나 석달 안에 다시 쓰러졌고 그 이후의 생활은 보통 내 처지에 있는 수많은 신용불량자들과 비슷했다. 돈이 없어서 사채를 썼고 빚을 못 갚아 쫓겨다녔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됐는데 걸린 시간은 딱 1년 만에 나는 선민에서 거지가 되었다. 1년이 지나 오늘 나는 죽으러 간다. 버스가 성산대교에 도착했다. 나는 버스에서 내린다. 아저씨 배고파요. 해가 노릇노릇 다리 너머를 지고 있다. 강물이 더러워 보인다. 하지만 상관없다. 2분? 그래, 2분 정도만 참으면 죽을 테니까. 구두랑 상의랑 벗고 막 바지를 벗고 있는데 젊은 놈 둘이 헐레벌떡 달려왔다. 한강 규칙을 지키는 공익들이었다. 한 놈은 땡글땡글 퉁퉁하고 한 놈은 마른 체격에 키가 컸다. 퉁퉁한 놈이 말했다. 아저씨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알면서 묻는다. 첫 보면 알면서. 꼭 내 입으로 말하게 만든다. 보면 몰라? 에 이러시면 안 되죠. 옷 도로 입으세요. 퉁퉁한 놈이 고참인가 보다. 그놈만 말을 한다. 뭐가 이러시면 안 돼. 너네야말로 이러시면 안 되지. 내 인생 내가 마감한다는데 웬 참견이야. 공익들이 서로 눈짓을 하더니 다가와 내 양팔을 붙잡았다. 이게 뭐야? 이팔 안다? 팔 놓아드리며 옷 도로 입고 갈 길 가실래요?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삶은 돼지가 끓는 물 두려워하랴. 지금 이 시점에 공익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 와서 말린다 해도 뛰어내릴 거다. 이미 삶아졌으니 더 잃을 게 없기 때문이다. 근데 이 자식이 흥정을 하잔다. 너희도 오늘 상대 잘못 골랐다. 내가 빠져 죽겠다는데 니들이 웬 참견이야, 응? 인생 꼬이니까 별 거지 같은 것들까지 다 참견이네. 참견하는 게 아니라 아저씨 생각해서 이러는 거죠. 완전 거짓말이다. 너네가 내 생각을 해? 참새 뒤집어져 날아가는 소리 하지 말고 이 팔 놓고 퇴근들 하라고. 아저씨 팔 놔드리며 옷 도로 입고 갈 길 가실 거냐고요. 글쎄 내가 길 가려고 이리로 왔잖아. 아저씨 일단 술 좀 깨시고 천천히 다시 생각해보세요. 억울하다. 나를 주정꾼으로 본다. 자살하려는 사람 주정꾼 이게 말이 되나?
나는 사람을 단순히 키나 외모로 구별해서 단정적으로 표현한 인간들을 경멸한다. 누구? 저기 얼굴이 쟁반만 하네. 누구? 저기 난쟁이 똥자루만 하네. 밑에서 말하기를 즐기는 인간들에게 묻고 싶다. 너희 중에 난쟁이 똥자루 본 놈 있어? 아무도 없지. 난쟁이가 똥자루를 허리에 차고 다니는 등에 지고 다니든 머리에 이고 다니든 모르지? 본 적 없지. 근데 진짜 난쟁이 똥자루를 본 것처럼 그렇게 밑에서 말들을 해대지. 꼭 그렇게 말해야 직성이 풀리고 항문이 시원해지고 허파에 통풍이 잘 되지. 입 조심해라. 생각 좀 하고 말해라.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말 한마디가 때로는 절대 빼낼 수 없는 독가시가 되어 다른 사람의 마음 깊숙이 박히기도 한단 말이다. 나 술 안 먹었어. 원래 술 못 먹어. 술도 안 드시는 분이 이게 웬일이에요. 백주대낮에 옷을 벗고 일단 정신 좀 챙기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정신을 챙기라고 방금 전까지는 주정꾼으로 몰더니 이제는 미친놈으로 본다. 어린놈이 말하는 방식이나 순서가 참 밥맛이다. 자사하려는 사람 주정꾼 혹은 미친놈으로 단정 지어버리는 것이다. 집 없어 돌아갈 집이 없다고 됐냐? 아저씨 보아하니 사업에 실패해서 이러시나 본데 그깟 사업 한번 실패했다고 목숨까지 버릴 거 없잖아요. 응? 사전 오기 4번 쓰러져도 5번 일어나 홍수한 선수를 생각하세요. 나 홍수한 무지 싫어한다. 홍수한 따라 했다가 인생 말아먹었다. 쓰러졌으면 그냥 누워 있었어야 했는데 홍수한이처럼 벌떡벌떡 일어났다가 처참하게 더 얻어맞고 말았다. 그리고 아저씨 사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일단 부인을 생각하세요. 아저씨를 애타게 기다릴 부인을 생각하시라고요. 애들은 자살하려는 사람 만났을 때 말하는 교본 같은 거라도 있나 보다. 어쩌면 순서대로 아픈 데만 톡톡 건드릴까. 부인 없어. 됐냐? 내 마누라 수영 강사는 도망갔다. 이 새끼들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사실을 말해버리고 말았다.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다. 방황에서 퉁퉁한 놈이 수수발방을 찾는 표정이다. 제발 제발 그 이야기를 꺼내지 마라. 제발 없는 자식 이야기만 꺼내지 마라. 그럼 더더욱 맞아. 자식들을 생각하셔야죠. 아저씨가 이러는 걸 알면 자식들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드디어 폭발하고 말았다. 나 불임이다. 자식 없다고. 이 세상에 내 몸뚱아리 딱 하나야. 그러니까 더 이상 화 돋구지 말고 좀 꺼지라고 차분하게 좀 죽자. 응? 삼성전자 입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겠다는데 왜 이리 시시콜콜 인터뷰가 긴지 정말 짜증이 난다. 창피하기도 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프라이버시가 있는 건데 초면에 외람된 질문을 너무 많이 한다. 자식이 없으면 그래도 누구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저씨가 죽으면 슬퍼할 그 누군가를 생각해서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으아 없다니까. 나 죽어도 슬퍼할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 그들은 결국 이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이다. 키 크고 마른 놈은 아무 표정 변화 없지만 퉁퉁한 놈은 웃음을 참고 있는 게 확실하다. 에이, 한 명도 없을 리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누군가 함께 슬퍼해줄 누군가는 있는 법이에요. 슬퍼해줄 누군가가 없는 사람도 있는 법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될 때쯤 너는 나를 떠올리며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없다고. 내가 슬퍼할래? 너 나 죽으면 슬퍼할 거야? 솔직하게 말해봐 임마. 대답이 없다. 그렇게 잘 나불거리던 통통한 녀석이 입이 붙었나 보다. 옆에서 말없이 서있던 키 큰 놈에게도 물었다. 그럼 내가 슬퍼할 거야? 역시 대답이 없다. 거봐 안 슬퍼할 거잖아. 하나도 안 슬퍼할 거면서 왜 참견이냐고. 관심은 손톱만큼도 없으면서 웬 참견들이냐고. 웬 참견들인지 묻지 말 걸 그랬다. 그냥 묻지 말걸. 그때까지 말 한마디 없이 눈만 껌뻑거리고 있던 키 큰 놈이 잠시 머뭇거리다 불쑥 말했다. 아저씨 그럼 반포대교로 가세요. 네? 뭐? 통통한 놈도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라는 듯이 가세한다. 그래 그거 좋다. 반포대교로 가세요. 거기 진짜 뛰어내리기 좋아요. 처음부터 이놈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였다. 뭘 하든 땅구에 가서 하라는 거. 이 이야기를 하려고 홍수한 내 마누라 자식 사업까지 다 끄집어낸 것이다. 정말 너무한다. 이놈의 세상.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도 더럽게 불친절하다. 정남에게 떨어진다. 소리 지를 기운도 없어진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리고 옷을 챙겨 입고 그 자리를 떠났다. 이게 오늘 저녁에 있었던 일이다. 지난 수개월 동안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성산대교 밑에 뛰어들기 적당한 그곳을 연상했었는데 그곳에서 마저 거절을 당하자 갑자기 힘이 쭉 빠졌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는 못했다. 줄임배를 움켜쥐고 아무 버스에나 올라탔다. 버스 안은 퇴근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두 정거장도 지나니 자리가 하나 나서 얼른 앉았다. 사람이 많아서 못 앉아갈 줄 알았는데 앉게 되니 순간 운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생각해보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다. 불과 10분 전에 막내 동생뻘도 안 되는 새파랗게 젊은 놈의 공인놈들한테 수모를 당하고 하루 종일 굶은 배가 등을 툭툭 건드리고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아무 버스에나 올라탔을 뿐인데 이 와중에 앉을 자리가 생겼다. 운이 좋다고 느끼다니 기가 막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벽돌을 삼킨 것 마냥 가슴이 답답하다. 퇴근길 도로에는 차가 무지하게 많았다.
수많은 차들이 촘촘히 늘어서서 각자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공덕동 로타리로, 누군가는 불광동 기지촌으로, 누군가는 경기도 화정 햇빛마을까지 막히는 도로를 뚫고서 저들은 아침에 나왔던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렇다. 저 사람들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집 사람에 따라 머릿속에 담겨있는 생각에 따라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집을 원한다. 집 장사는 재개발 아파트를 원하고 중국 음식 많이 하는 재배집을 원하고 포카치는 인간은 아집이나 카집을 원할 것이다. 나는 가족이 기다린 집을 원한다. 가족만 있으면 그곳이 개집이라도 나의 집이 될 것 같다. 저 많은 자동차 운전자들이 가는 그곳. 가족이 기다린 집으로 나도 따라 들어가고 싶다. 그냥 아무나 붙잡고 아무데나 끼어 들어가고 싶다. 안녕히 주무셨는지, 안녕히 가셨는지 딱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물어봐줄 가족이 있다며 그곳이 나의 집이 될 것이다. 똑똑구비 같은 아들, 공주 같은 새침한 딸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며 예쁘진 않아도 차마 마누라가 갓 지은 하얀 쌀밥에 고깃배들을 곁들인 저녁상을 차려주겠지. 어쩌면 멸치 우린 물에 호박채를 썰어 넣은 칼국수를 달래장과 함께 내놓을지도 모른다. 쟁반처럼 커다란 칼국수 그릇 옆에는 잘 익은 매실 장아찌가 두 알쯤 놓여 있겠지. 토실토실하게 부푼 면을 훌훌 불어가며 다 먹고 나면 집에서 담근 시원하고 달짝지근한 오디 주스로 입가심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저녁상을 물리고 나면 작은 거실에서 아이들과 씨름을 할 것이다. 아들은 레슬링을 하자며 배 위로 올라타고 딸은 분홍 립글로스 칠한 작은 입술로 뽀뽀를 해줄지도 모른다. 졸린 눈을 깜빡이며 뉴스를 보고 나면 개그 콘서트나 무릎팍 도사를 보며 잠시 낄낄거리겠지. 그리고 잠이 들 것이다. 나 같은 건 이 세상 아무데도 갈 곳이 없는 나 같은 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 채 꿈나라로 떠날 것이다. 갈 수 없는 집에서 만날 수 없는 가족들과 살 수 없는 삶을 사는 공상을 하던 나는 아무 버스에 올라탄 것처럼 아무 정류장에나 내려 정처 없이 걸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눈 아래로 여의도 한강 둔치 아래 갈대밭이 보인다. 갈대밭 사이로 벙긋 솟아오른 키 작은 언덕이 보이고 그 아래로 성산대교 말을 흐르던 한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다. 그래 거기서 뛰어내리자. 아무데면 어떠냐. 성산대교만 아니면 되지. 어차피 돌아갈 곳도 없는데 얼른 빨리 끝내자. 갈대밭을 헤치고 작은 언덕 위로 올라섰다. 아래에서는 잘 안 보였는데 언덕에서 내려다보니 언덕 오른편에 펼쳐진 갈대밭 사이로 커다란 크레인이 떠 있고 달보다 더 하얀 불빛이 크레인에 매달려 갈대밭 곳곳을 비추고 있다. 그리고 그 밝은 조명 아래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였다. 드라마나 영화를 촬영하고 있는 듯하다. 자식들 고생하네. 허나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무엇을 촬영하든 그게 방송될 때쯤 나는 그 방송을 볼 수 없는 곳으로 가 있을 테니까. 이런 생각을 하며 옷옷을 벗는데 저 멀리 보이는 촬영팀 중 몇몇이 나를 가리키며 뭐라 소리를 지른다. 거리가 너무 멀어 뭐라 말하는지 잘 들지 않지만 여러 명이 한꺼번에 손짓하며 소리 지르는 것으로 봐서 내가 삶을 마감하려는 것을 알아챈 듯하다. 아마도 그들은 아저씨 뛰어내리지 마세요. 절대 그래선 안 돼요. 그렇게 죽어서는 안 돼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는 안 돼요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겠지. 정말 가물로 뛰어내릴까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겠지. 그러나 이미 넘어졌다. 그들의 친절을 받아들이기엔 난 너무 지쳤다. 그대들의 안타까운 외침이 바람을 타고 내 귓가에 도달하기 전에 난 삶을 끝낼 것이기 때문이다. 작은 갈대 언덕에서 내려다본 한강은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이 세상에서 나 하나쯤 없어져도 티 안 나는 것처럼 저 검은 강물은 작은 내 몸뚱아리를 꿀꺽 삼키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유유히 흐를 것이다. 천천히 한 개 한 개 단추를 풀어 옷을 벗은 나는 바지를 벗다 말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본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하늘이다. 별 한 개 떠오르지 않은 밤하늘이 잔뜩 찌푸린 얼굴로 나를 내려다본다. 그래 잘 있거라 나는 건다. 잘 있어라 나는 간다. 세상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강물을 향해 발을 때려는 바로 그 순간 하늘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 미안해요. 뭐? 죽지 마세요. 먹구름을 잔뜩 머금은 밤하늘이 나한테 죽지 말란다. 뭐라고? 당신이 죽으면 내가 슬퍼할 거예요. 또 비 한 방울이 내 콧잔등을 때린다. 밤하늘이 눈물 한 방울로 내 죽음을 애도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한 남자가 내 눈앞에 나타났다. 헐레벌떡 뛰어온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 그는 포졸이었다. 그렇다 진짜 포졸이다. 조선시대를 끝으로 사라졌던 포졸이 맞다. 새빨간 털이 달린 조그만 한 검정갓을 쓰고 검정 도포에 육모 방망이까지 든 수염난 포졸 한 명이 숨을 헐떡거리며 뛰어온 것이다.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난 내 생의 마지막 순간 여의도 부근 한강둔치 갈대밭 사이에서 포졸을 만난 것이다.
저 포졸은 어디서 왔을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나를 말리려 조선시대에서 400년 여행에 날아온 것일까? 왜 내 인생에 지금 이 시점에 포졸이 등장하는 것일까? 거친 숨을 토하던 포졸이 입을 열었다. 아 진짜 아저씨 미안하지만 좀 비키라고요. 순간 길을 의심했다. 미안하지만 비키라고? 무언가 응대할 말을 찾고 있는 사이에 포졸의 허리에 달려있던 무전기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다. 야 앵글에 걸리니까 빨리 가라고 해. 비 떨어지잖아. 앵글에 걸린다고? 앵글에 무슨 앵글에 걸린다는 걸까? 상황 파악을 못하고 걷던 바지를 마저 벗지 못한 채 엉거주춤 얼음이 된 나에게 포졸이 말했다. 아저씨 미안한데요. 저 아래에서 양바가 쌍놈 촬영 중이거든요. 근데 지금 카메라 앵글에 완전 걸려요. 그러니까 좀 비켜주세요. 네. 양바가 쌍놈. 그게 뭐지? 영화인가 드라마인가? 만약 드라마라면 조기 종영될 게 뻔하다. 한 번도 본 적 없으니까. 어쨌든 내 생에 가장 중요한 날, 가장 중요한 순간에 너무나 외람되게 나타난 조선시대 포졸이 비키란다. 앵글에 걸린다고 말이다. 비키라니 어디로 비키라는 것인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밀리고 밀려 여기까지 왔는데 연기처럼 뿅 가고 사라질 수도 없고 지우개로 박박 지울 수도 없는데 나는 엄연히 살아 숨쉬는 인간인데 어디로 어떻게 비키라는 것인가? 포졸의 무전기에서 또다시 고함이 터져 나온다. 야 비킨대 안 비킨대 비운단 말이야. 포졸이 예언한다. 아저씨 좀 비키라고요. 네. 지금 아저씨 때문에 배우들이랑 스태프들이랑 수십 명이 촬영 못하고 있잖아요. 빗방울 떨어지기 전에 마지막 컷 찍어야 한단 말이에요. 조금만 비켜주세요. 싫어. 그러지 않으려고 했지만 나는 울먹이고 있었다. 네? 싫다고. 여기 계속 서 있을 거야. 거짓말이다. 원래 시나리오대로라면 나는 지금쯤 강물 바닥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냥 떼어내리기에는 너무 약이 올랐다. 지들이 비킨다라고 내가 비키란다고 내가 비켜야 하나? 이 중요한 순간에 정녕 너희들의 따스한 작별 인사라도 한마디 해줄 수 없는 것인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이토록 밀어내야 하는 것인가? 참으로 해도 눈물이 난다. 후두두둑 밤하늘도 본격적으로 우러지기 시작한다. 무전기가 말란다. 아 씨발 비 오잖아. 어떻게 됐어? 포졸이 무전기에 대고 대답한다. 안 비키겠다나요? 안 비키겠다는데요. 무전기가 또 말란다. 진짜 바빠 죽겠는데 왜 안 비켜? 포졸이 대답한다. 몰라요. 그냥 서서 오는데요. 인정머리 없는 것들아. 너희는 아까 성센대교에서 만났던 공인 놈들한테나 인정머리 없는 것들임이 확실하다. 놈들만큼이나. 오밤중에 사람이 한강중지에서 강물을 바라며 옷을 벗고 있으면 대충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알 만큼 배운 인간들이 고작 한다는 이야기가 앵글에 걸리니까 비키라니 절대 못 비킨다. 무전기가 또 말을 했다. 야 그냥 두고 와. CG로 대충 지워볼게. CG로 지워볼게. 이 한마디가 내 가슴을 강타했다. 우리 어머니는 나를 낳고 미역국을 잡수셨고 우리 아버지는 내 분유가 벌겠다고 불 끄다가 돌아가셨다. 나는 분명 이 세상에 태어나서 40년을 넘게 삶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엄연히 숨쉬며 살아있는 사람을 대충 지우겠다니, 눈앞에 보이는데 안 보이는 것처럼 만들겠다니, 있는데 없게 하겠다니, 너무나 약이 올라 현기증이 난다. 나는 이성을 잃고 말았다. 돌아서는 포졸이 역해를 하고 무전기를 잡아챘다. 그리고 무전기에 대고 저먹다기까지 짜내어 울분을 터뜨렸다. 지우지 마. CG로 지우지 말라고. 난 아직 살아있어. 너희들랑 똑같이 살아서 숨쉬고 있다고. 엉엉 니들이 뭔데 날 지워. 어머니 살아있는데 왜 지워. 왜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 취급해. 이 나쁜 놈들아. 나 지우지 마. 엉엉 못 지워. 지우지 말라고 이 개새끼들아. 무전기에 대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울분을 토했다. 물끄러미 바라보던 포졸이 말했다. 아저씨 그 무전기 왼쪽 버튼 누르고 얘기해야 들려요. 내가 말했다. 포졸 아저씨 너무 배고파요. 배가 고파요. 얼마나 한심할까. 상의는 완전 탈의한 채 바지는 반쯤 벗은 채로 안 비키겠다고 우기다가 배고프다고 하소연하는 네가 얼마나 한심할까. 그렇지만 나는 진짜 배가 고프다. 고함을 치고 났더니 더 허기지다.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다. 포졸이 주머니에 손을 넣던 주선전 무언가를 꺼내 나에게 건넸다.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5장이다. 아저씨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식사라도 하시오. 기운 차리세요. 오랜만에 구경하는 1,000원짜리다. 나는 얼른 그 돈을 받아들고 포졸에게 물었다. 어디로 비키면 돼요? 포졸이 대답했다. 앵글에 안 걸리게 언덕 아래로 사라지면 돼요. 나는 바지를 다시 입고 옷을 걸치고 언덕 아래로 내려왔다. 내려오는데 무전기에서 흘러나온 소리가 들렸다. 갔냐? 포졸의 대답도 들렸다. 네 갔습니다. 이제 너도 사라져. 어디로요? 아무데나 눈에 안 보이는 곳으로 숨어. 네. 굵은 빗방울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아마도 소나기가 오려나 보다. 무전기가 다시 말했다. 다 사라졌지? 눈에 보이는 거 없지? 오케이. 자자 마지막 컷이야. 감정들 잡고 말없이 바라보다가 키스하는 거야. 오케이 레디 액션. 2장 레디 액션. 45분 버스. 여기는 여의도 한 방송국. 별관 앞 도로변. 현재 시각 오전 3시 28분. 시간을 제외한 모든 것이 잠든 시간 우리들은 그냥 서 있다.
콧뚜리에 고삐가 걸리기를 기다리는 황소처럼 아직 열리지 않은 버스 문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묵묵히 서 있다. 내 이름은 이보출. 나의 직업은 양반과 쌍놈이라는 TV 드라마에 출연 중인 엑스트라다. 요즘 보조 출연자라고 부르지만 아직은 엑스트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 나에게는 누나네에 맡겨놓은 아들이 있다. 태평이. 초등학교 1학년이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는 1년째 떨어져 살고 있다. 함께 살 방학 마련해보겠다고 닥친 대로 일하는 중이지만 쉽지가 않다. 뭐 다 돈 때문이긴 한데 사실은 돈 이전에 나 때문에 욕심부리다가 빚만 잔뜩 지고 마누라는 떠나고 아들이랑 생일벌한 처지이니까.